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이 배은망덕한 년! 친정어머니의 발인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 위로 뜨거운 향로의 재를 쏟아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끔찍한 모욕을 비웃었고 남편은 잿더미를 뒤집어 쓴 아내를 경멸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났고 그들 뒤를 따라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유신그룹의 최문도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재로 뒤덮인 바닥을 지나 상주 앞에 서더니 그대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빈소 안이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얼어붙었죠. 바로 그들 인생 최악의 실수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실의 사연 시작할게요. 국화꽃 향과 섞인 묵직한 향냄새가 빈소 안을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윤서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퉁퉁 부어올라 마치 모래알이 구르는 것처럼 뻑뻑했어요. 제대로 넘기지 못한 음식 탓에 속은 텅 비어 있었고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한 검은 상복은 그녀의 깡마른 몸을 더욱 위태롭게 보이게 만들었죠. 그녀는 멍한 시선으로 재단 중앙에 놓인 엄마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 김순자 여사는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 순잔의 집밥에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된 세월의 흔적이 밴 주름진 얼굴로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미소를 보며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을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암 투병으로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엄마가 마지막 숨을 넘기기 전 그녀의 손을 붙잡고 남긴 유언. 윤서야, 우리 식당 그냥 팔지 마라. 그 자리에서 엄마처럼 배고픈 사람들 밥이나 챙겨줘.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돈을 많이 버는 식당이 아니라 그저 고단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기꺼이 내어주던 엄마의 철학. 그 철학을 이어 낡은 식당 건물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여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자 윤서의 나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조용한 흐느낌과 나직한 위로만이 오가던 빈소의 공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입구 쪽에서 풍겨오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화려한 모직 코트 차림의 시어머니 박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기름진 머리를 하고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남편 민준이 마치 억지로 불려나온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죠. 박 여사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문객들의 수수한 옷차림과 단출한 화환들을 보며 초라한 장례식장의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다가가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 예, 그만 좀 울어라. 이만하면 호상이지. 뭘 그렇게 청승맞게 굴어? 내 엄마 골골대면서 병원비나 축내는 거보다 일찌감치 저 세상 가는 게 낫지.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그 말에는 위로가 아닌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말을 들은 시장 상인 몇몇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윤서가 차마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비아냥거림이 사라진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너희 엄마가 남긴 그 시장통 건물 있잖니. 그거 우리 민준이 줘야겠다.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는 듯한 당당한 말투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지금 운영하는 한정식 사업 확장해야 해서 돈이 급한 거 알지?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면 그 정도는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 허름한 건물 붙들고 있을래?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엄마 가시는 길만 편안하게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만 박 여사는 그 말을 비웃듯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나중에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지. 너 설마 그 건물로 뭘 해보겠다는 건 아니지? 까짱케 너희 엄마처럼 국밥 장사라도 하려고? 그 순간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삶 전체가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께는 그깟 건물이겠지만 저에게는 저희 엄마의 평생이자 제 전부입니다. 이건 못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박 여사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박 여사의 얼굴이 흉흉한 광기로 일그러지더니 그녀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재단 위에 놓인 묵직한 로세 향로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로세의 차가운 감촉과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소나기에 잡혔습니다. 다음 순간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곱고 하얀 향의 재가 윤서의 눈물 젖은 얼굴과 머리카락, 검은 상복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막히는 재 냄새와 미지근한 뜨거움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고운 입자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 기침을 터뜨렸죠. 하지만 윤서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본능적으로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쏟아지는 잿더미가 엄마의 영정 사진에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자 윤서의 영혼을 태운 잿더미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재를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떠는 아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윤서,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장모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뻔히 알면서 그깟 낡은 건물 하나 못 내나?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뒤따라온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휴, 새언니 꼴 좀 봐. 주제 파악 좀 해요. 오빠 아니었으면 언니도 그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을 거면서 저러고 어떻게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하겠어. 진짜 재수 없어. 그 말에 다른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꼴이 우습다는 듯 깔깔거리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장례식장 입구에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줄지어 멈춰서는 최고급 검은 세단들의 행렬에 빈소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소박한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군대처럼 정렬된 그 위압적인 풍경에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마저 잦아들었죠.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정중한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대한민국 재계 1위 유신그룹의 최 회장이 비통함과 서늘한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내리자 장례식장 전체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끄럽게 윙윙거리던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물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불길한 정적이었죠.
묵직한 유리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검은색 양복을 맞춰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빈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조문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양옆에 도열하며 한 사람이 지나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에 웅성거리던 조문객들은 물론 윤서를 향해 날 선말을 쏟아내던 시댁 식구들조차 입을 꾹 다물고 말았죠. 그들 사이로 예순을 훌쩍 넘긴 듯한 노신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희끗한 머리카락과 얼굴에 깊게 팬 주름에도 불구하고 곧게 편 허리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단단함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 1위 유신그룹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박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세상에, 민준아, 저기 유신그룹 최문도 회장 아냐? 네가 어떻게 아는 사이야? 어서 가서 인사드려. 박 여사는 촌스럽게 반짝이는 코트 자락을 매만지며 아들 민준의 옆구리를 세게 쿡 찔렀습니다. 박 여사는 이것이 아들의 사업에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들 민준의 손을 끌어 허리를 굽신거리며 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나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을 다 하시고 저희 민준이와는 어떤 인연으로. 민준 역시 눈앞의 거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허리를 굽실거리며 최 회장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저 회장님, 저희가. 하지만 그녀의 아첨 섞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눈앞의 박 여사와 민준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차갑게 지나쳐 버렸어요.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박 여사와 민준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죠.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그의 싸늘하고 완벽한 무시. 그것은 어떤 욕설보다 더 모욕적이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박 여사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 회장의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뚜벅, 뚜벅.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박 여사와 민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옥죄어 왔죠.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과 상복은 시커먼 재로 뒤덮인 채 제단 앞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윤서. 최 회장은 바로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애써 억누르고 있는 뜨거운 분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단 위 인자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잠시 올려다보던 최 회장의 시선이 다시 윤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돈과 권력의 정점에 선 유신그룹의 최 회장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지저분한 바닥에 그대로 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양복 바지가 시커먼 재와 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였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따라온 최 회장의 아들이자 유신그룹의 후계자인 강우가 기겁하며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저렇게 초라한 행색의 여자 앞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직 윤서에게만 들릴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한마디가 마치 번개처럼 박 여사와 민준의 귀에 내리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윤서가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저런 거물이 깎듯이 무릎까지 꿇으며 선생님이라 부른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의 뇌는 사고를 정지해버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서 본 유신그룹 최문도 회장 맞지? 근데 왜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 그러게 말이야. 저 여자 누구야? 둘이 무슨 사이야?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온몸에 비수처럼 박히는 시선과 웅성거림 속에서 윤서는 비로소 멍했던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재의 열기보다 더 아프게 자신을 짓누르던 모멸감이 눈앞에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조금씩 흩어지는 듯했죠. 윤서는 제가 엉겨붙어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최 회장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최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윤서의 눈앞에 펼쳐진 빈소의 풍경이 흐릿하게 멀어졌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시렸던 5년 전 어느 겨울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모든 것은 당시 8살이었던 최 회장의 유일한 손녀 혜인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혜인이는 한때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그림자처럼 돌보던 가족 모두가 엄마처럼 신뢰했던 가정교사가 경쟁사의 사주를 받아 최 회장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이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8살 혜인이는 목이 말라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매일 밤 마시는 차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몰래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인이가 들고 있던 컵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자 가정교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한 가면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놀라 얼어붙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곰돌이 모양 쿠키를 손에 쥐어주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혜인아, 착한 어린이는 비밀을 잘 지키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랑 너 둘만의 비밀이야.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앞으로 네가 먹는 모든 음식에 이 하얀 가루가 들어가게 될 거야. 이 쿠키처럼 달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널 아주 아프게 만드는 독이 될 거라고. 그럼 넌 엄마 아빠보다 먼저 아주 무서운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알겠니? 그날 이후 8살 아이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은 배신과 동의어가 되었고 가장 달콤했던 음식은 독약이라는 끔찍한 저주로 각인되었습니다. 혜인이는 극심한 거식증에 걸렸죠. 아이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 끔찍한 혐오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따뜻한 밥은 마치 꿈틀거리는 벌레떼처럼 보였고 신선한 과일에서는 역한 비린내가 났으며 입에 넣는 모든 것은 진흙이나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억지로 무언가를 넘기면 위가 경련을 일으키며 모조리 토해냈어요. 5년의 시간이 흘러 13살이 된 아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VIP 병실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자기만의 지옥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녀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의를 초빙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이의 마음과 몸은 굳게 다친 채였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최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돈과 권력 앞에서도 무력해지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비서팀이 가져온 한 줄기 소문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에게만 진상되던 약선 비법을 대대로 이어온 숨은 장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곳은 놀랍게도 허름한 시장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순잔의 집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행원도 모두 물리고 홀로 낡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던 윤서와 처음 마주했죠. 최 회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손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윤서의 뇌리에 지우고 싶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예고 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에 최 회장 대신 몇 해 전 시장의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시장에서 독사라 불리던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가난한 상인들을 상대로 피 같은 돈을 빌려주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야말로 시장의 기생충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시장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달랐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선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악한 사람에게는 참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의 길이다. 그것은 요리사였던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자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엄마조차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렸죠. 그럼에도 윤서는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기력을 회복하는 특별한 약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사채업자의 집을 찾아가 그 음식을 먹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잿빛이었던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판정이 나왔죠. 사채업자는 윤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거짓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독사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악랄하고 잔인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며 더 높은 이자를 매기고 하루라도 돈이 늦으면 가게를 뒤엎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서섬지 않았어요. 비극은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잔의 집밥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던 홀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윤서의 어머니에게 늘 우리 윤서 참 곱다며 손을 잡아주시던 그 할머니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게 뒤편에서 작은 농약 봉지를 든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날 윤서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손을 붙잡고 윤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음식이 저 악마를 살렸고 그 악마가 할머니를 죽게 만들었어. 사람을 살리려던 내 손이 결국 사람을 죽인 거야.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갉아먹는 것 같았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증조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낡은 요리 비법서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특별한 요리 도구들을 전부 커다란 나무 상자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관 뚜껑을 닫듯 상자를 닫고 깊은 창고 안에 봉인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능력으로
누군가의 생사를 좌우하는 오만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내 음식은 오직 배고픈 사람의 허기를 채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흐느낌은 이내 통곡으로 변했고 그녀는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선생님? 최 회장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던 윤서의 의식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자신이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눈앞에 최 회장이 몇 년 전에 그 사채업자처럼 또다시 자신의 선의를 이용해 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낼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부서졌던 순간의 고통스러운 비명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식당을 찾아와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고 마침내 윤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내 손녀 좀 살려주시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13살이요. 8살 이후로 5년 동안 제대로 된 밥 한술 뜨지 못했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오.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당신께 무릎이라도 꿇겠소. 그는 혜인이의 트라우마, 그 끔찍했던 배신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으며 오열했죠. 한 아이의 도둑맞은 유년기와 손녀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윤서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서는 깊은 고민 끝에 혜인이를 위해 단 한 번만 다시 칼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당 문을 닫고 조선 왕실의 마지막 주방 상궁이었던 증조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전설의 궁중 타락죽 구선왕도고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쌀을 9번 씻고 말려 빻아내고 신선한 우유를 오랜 시간 정성껏 졸여 만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과정이었죠. 죽이 완성되던 날 윤서는 직접 병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음식을 경계하며 쇳소리를 내던 혜인이는 윤서가 내민 죽 그릇에서 풍겨 나오는 따뜻하고 순수한 향기에 처음으로 적대감을 거두었습니다. 그 향기에는 어떤 인공적인 냄새도 역겨운 비린내도 섞여 있지 않은 오직 맑은 온기만이 담겨 있었죠.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혜인이가 기적처럼 입을 열어 죽을 받아 삼켰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는 늘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하던 극심한 구역질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텅 비어있던 눈으로 윤서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토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갓 쪄낸 포슬포슬한 감자를, 어떤 날은 깨끗한 흙내음이 나는 맑은 토랑국을, 또 어떤 날은 햇살을 가득 머금은 달콤한 딸기를 가져다 주었죠. 그녀는 혜인이가 음식의 맛, 색깔, 향기를 두려움 없이 다시 느끼고 음미하도록 도왔습니다. 혜인이는 윤서의 음식을 먹으며 안전함을 느꼈고 점차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윤서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막대한 보답을 하려 했지만 윤서는 제 정체를 비밀로 해주십시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조용히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들려온 최 회장의 목소리에 윤서는 기나긴 기억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최 회장이 있었고 주변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최 회장이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향해 저토록 애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그와 그녀 사이에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아이의 도둑맞은 유년기를 되찾아준 기적 같은 비밀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의 광기 어린 폭행과 시댁 식구들의 조롱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던 한 젊은 조문객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112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족 간 폭행이 심각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소 입구에는 경찰차의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묵직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소란을 피우던 시댁 식구들은 물론 구경하던 조문객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죠. 빈소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남편 민준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경찰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다가갔어요. 아이고, 경찰관님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별일 아닙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끼리 감정이 조금 격해져서 생긴 사소한 다툼입니다. 아내가 상을 당해서 좀 예민해져서요. 저희끼리 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특유의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이 끔찍한 폭력 사태를 그저 흔한 부부 싸움으로 둔갑시켜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박 여사 역시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는데 경찰이 왜 나오냐는 듯 팔짱을 낀 채 뻔뻔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던 최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사소한 다툼이 아닙니다. 낮고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경찰관들조차 그의 비범한 기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목격자요. 저기 저 여자가 고인의 영정 앞에서 뜨거운 재가 담긴 이 노쇠 향로를 여기 이분의 얼굴과 머리에 고의적으로 쏟아붓는 장면을 똑똑히 봤소. 이것이 어찌 사소한 집안 다툼일 수 있단 말이오? 어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잃은 며느리에게 재를 뿌린답니까? 최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향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민준의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유신그룹 최문도 회장. 그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고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경찰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윤서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방금 저분의 말씀대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 맞습니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윤서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니까짓게 별 수 있겠어? 우리 아들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을 주제에. 어디 기댈 곳도 없는 년이 객기 부리기는. 어차피 조금 겁주면 잘못했다고 빌 게 뻔하지. 그녀의 입가에는 다시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고 어서 이 귀찮은 상황을 끝내라는 듯 팔짱을 끼고 윤서를 쏘아봤습니다. 남편 민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의 걱정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바로 최 회장이었죠. 김윤서, 제발.
저 노인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여기서 네가 숙이고 들어가야 내 사업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는 어떻게든 윤서에게 눈짓을 보내며 제발 굽히고 들어가라는 신호를 필사적으로 보냈습니다. 신우이는 그저 이 상황이 지겹고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윤서를 경멸하듯 바라봤죠. 반면 최 회장은 어떤 강요도 없이 오직 그녀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듯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빛이 윤서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윤서의 머릿속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내내 근본 없다며 무시당했던 서름, 자신의 요리 철학을 짓밟던 남편의 멸시,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마지막 길까지 더럽힌 저들의 잔인함까지. 귓가에는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소리와 배고픈 사람 밥 챙겨줘라던 엄마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라며 무릎 꿇던 최 회장의 목소리가 엉망으로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대로 또 용서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눈감아줄 것인가?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과거의 자신이 이제 그만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절규하는 것 같았죠. 윤서는 제가 묻어 시커멓게 된 손으로 입술을 닦아내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듯 떨리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합니다. 그 한마디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김윤서가 죽고 복수의 화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중과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윤서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린 윤서의 모습을 확인한 최 회장은 그제야 아들 강우를 향해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우야, 네 아버지. 이 시간부로 김윤서 선생님은 유신그룹의 가장 중요한 고객과 같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법무팀을 지금 당장 소집해. 선생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모든 법적 절차에 단 하나의 불편함도 억울함도 없도록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지원해드려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은 복수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행위였죠. 윤서의 단호한 대답이 빈소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조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그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윤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연숙 씨,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꺼내 들자 박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내 아들이 만찬 대표야. 너희들 다 잘리고 싶어. 그녀는 몸부림치며 악을 썼지만 건장한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죠. 철컥. 마침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에 울리는 파멸의 전주곡 같았죠. 박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윤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내 손으로 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야. 이거 나, 이 경찰 나부랭이들아.
그녀의 추악한 욕설과 발악은 복도를 지나 장례식장 건물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빈소 안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신우이는 어머니가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박 여사가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야 장례식장은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윤서에게 자신의 별장을 제공하여 그녀가 안전하게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주치 2의 세심한 치료로 얼굴의 화상은 겨우 응급처치를 마쳤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더욱 깊어질 뿐이었죠. 다음 날 오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온 윤서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우와 마주했습니다. 강우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의 눈에는 윤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 남편 이민준 씨의 사업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상세하고 깊숙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나 절망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부탁에 강우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윤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물론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옆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 여러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윤서의 부탁을 예상하고 유신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총동원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죠. 선생님께서 과거에 남편분께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묵살당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저희가 증명해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맛이 천박하다고 지적했던 만찬의 주력 메뉴 육수에 대한 화학 성분 분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육수에서는 값비싼 한약재나 신선한 채소의 성분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값싼 MSG와 소고기 맛을 흉내내는 각종 핵산 조미료, 그리고 인공 감미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었죠. 음식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그저 화학약품의 조합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순간 1년 전 어느 저녁의 기억이 윤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민준이 야심차게 개발했다며 내놓은 신메뉴 육수를 맛본 그녀가 조심스럽게 여보, 육수의 감칠맛이 너무 인공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재료로 깊은 맛을 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었죠. 그때 민주는 귀찮다는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었습니다. 손님들은 다 맛있다고 난리야.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지. 장사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평가질이야. 그날의 멸시가 눈앞의 분석표와 겹쳐지며 심장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윤서는 마른 침을 삼키고 두 번째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꿀이라 의심했던 갈비찜 소스에 대한 당 성분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천연 벌꿀 성분은 0.01%도 채되지 않았고 99% 이상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액상과당과 캐러멜 색소라는 분석 결과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윤서가 남편에게 꿀이 아니라
설탕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때 민주는 네가 뭘 아느냐며 그녀의 뺨을 때렸던 과거의 모욕이 떠올라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철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만찬의 얼굴로 내세웠던 미슐랭 스타 셰프 출신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홈쇼핑에서 과장된 연기를 하던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필 서류와 허위 광고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죠. 계약서에는 셰프 복장을 하고 인터뷰에 응할 시 회당 50만 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모든 자료를 확인한 윤서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을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신뢰를 담보로 한 용서할 수 없는 기만 행위였죠. 과거 남편의 사업이 근본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실태가 이토록 추악하고 파렴치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옳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짓밟고 이런 짓을 저지른 남편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푸른 숲을 바라보며 들끓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그냥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심판해야만 해.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우 씨, 이 증거들은 잠시 덮어두죠. 대신 아주 큰 판을 하나 버려야겠습니다. 판이라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제 혀끝으로, 제 모든 감각으로 저들의 거짓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며칠 후 유신그룹의 이름으로 언론과 요식업계 전체에 공식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한식의 자존심과 미래를 논하다. 국내 최고의 명인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블라인더 맛 평가회를 개최한다는 발표였죠. 행사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출품작은 철저히 익명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신그룹의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최근 구속된 어머니 때문에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했습니다. 윤서가 최 회장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충격으로 칩거하고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만찬에 가장 자신 있는 대표 메뉴들을 평가회에 출품하기로 결정하며 윤서와 강우가 공들여 파놓은 완벽한 심판의 무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신그룹의 자회 쌓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한국 전통 미식의 새로운 미래라는 거창한 주제로 VVIP 고객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인 블라인드 맛 평가회가 열리고 있었죠. 은은한 조명 아래 참석자들의 낮은 담소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공간을 기분 좋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행사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곳곳을 누볐죠. 평론가들과는 격에 없이 악수를 나누고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서는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며 이미 승리자가 된 듯 행동했습니다. 김윤서, 네가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 곧 내 앞에서 빌게 될 거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윤서가 최 회장의 별장에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충격으로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몇 가지 훌륭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 순서로 민준의 만찬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 궁중 비법 소갈비찜이 화려한 녹그릇에 담겨 등장했죠. 보기 좋게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낮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오늘의 특별평론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미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실 특별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정한 전통 음식의 계승자 김윤서 선생님이십니다.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윤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재를 뒤집어 쓴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단정하게 쪽진 머리, 슬픔이 아닌 단단한 기품이 서린 얼굴, 몸에 꼭 맞는 단아한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는 그녀를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김윤서, 네가 왜 여기에? 모든 상황을 깨달은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웅성거리는 평론가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죠. 윤서는 민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테이블로 다가가 갈비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날카로운 눈으로 갈비찜의 색과 기름기를 살폈고 그릇을 살짝 들어 코끝으로 향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혀 전체로 맛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서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 맛은 참으로 익숙하군요. 과거에 제가 만찬의 요리에 수없이 조언했던 바로 그 맛이라서요. 의미심장한 그녀의 말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 주방에서 민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멸시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에요. 이건 꿀이 아니라 그냥 설탕물이잖아요. 이 고기는 연육제를 너무 많이 써서 섬유질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장사도 모르는 주제에 라는 모욕뿐이었죠. 윤서는 그 기억을 떨쳐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갈비 참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핏물을 빼고 정성껏 고아낸 건강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질 낮은 수입 냉동육의 질긴 식감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연육제가 고기의 섬유질을 강제로 파괴하며 만들어낸 역겨운 부드러움입니다. 또한 이 깊은 갈색과 자극적인 단맛은 간장과 천연꿀 그리고 과일을 오랜 시간 졸여서 낸 색과 맛이 아닙니다. 단가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카라멜 색소와 액상과당으로 흉내만 낸 천박한 맛의 조합일 뿐이죠. 더 나아가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인공 연육제에 과도하게 노출된 고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캐러멜 색소의 특정 성분은 장기 섭취 시 우리 신경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산품에 가깝습니다. 당황한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근거 없는 비방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오. 하지만 윤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주최 측이 준비한 여러 종류의 꿀과 액상과당, 천일염과 정제염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100%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으로 자신의 혀가 가진 능력을 모두의 눈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민준 씨, 그럼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강우가 준비한 만찬의 식자재 납품 리스트와 원가 분석표, 그리고 화학 성분 분석표가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죠. 스크린에는 미슐랭 셰프라던 인물이 사실은 무명 배우이며 그와 맺은 허위 광고 계약서까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민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평론가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저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극찬했단 말이야? 사기꾼. 이 사기꾼 같은 놈. 민주는 쏟아지는 비난과 질문 세례를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성난 기자들과 VVIP 고객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거짓된 음식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생명을 살렸던 자신의 음식과 사람을 속였던 남편의 음식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민준에게 가장 치명적인 인격적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남기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고고한 학처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맛평가회라는 화려한 단두대 위에서 내려진 윤서의 심판은 그날 밤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최 회장의 별장, 넓은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뉴스 채널과 온라인 방송 화면이 분할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윤서는 차분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했고 그 옆에는 강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가짜 미슐랭 갈비찜, 쓰레기 한정식이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를 나란히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을 쏟아냈어요. 충격 단독 맛평가회 풀영상, 10분 만에 무너진 만찬의 신화, 분노주의 뺨까지 때렸던 남편에게 날린 아내의 사이다. 복수 등의 제목과 함께 윤서가 조목조목 민준의 거짓을 폭로하는 장면과 그의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민준의 처참한 모습을 비교 편집한 영상은 하룻밤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댓글창에는 국민의 건강을 기만한 사기꾼, 저런 게 남편이라고 윤서 선생님 보살이네, 요리사의 양심도 없는 쓰레기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띠를 잃었죠. 과거 만찬을 가성비 좋은 맛집이라며 칭찬했던 유명 음식 유튜버들은 줄줄이 자신들의 과거 영상을 삭제하거나 저 또한 기만당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방송을 올리며 사태 수습에 급급했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온라인에서의 분노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오프라인의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 50여 개에 달하는 만찬 가맹점 앞은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신 분노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와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매장 유리창에는 사기꾼, 양심을 팔지 마라는 붉은 낙하칠이 되어 있기도 했죠. 평생 모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열었던 수십 명의 가맹점주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만찬 본사가 있는 강남의 빌딩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내 돈 돌려내라.
사기꾼 이민주는 나와서 사죄하라.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본사 입구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중년의 점주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인터뷰를 했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본사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겁니다. 미슐랭 셰프의 비법이라고 최고급 식자재만 쓴다고 아침 교육 때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던 이민준 대표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게 다 사기였다니요. 우리더러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의 절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샀고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숨어서 두꺼운 커튼을 모두 내린 채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TV 뉴스를 통해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린 채 그는 소파에 파묻혀 위스키만 들이켰죠. 아니야, 이건 꿈이야. 김윤서, 그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TV 화면 속에서 절규하는 가맹점주들의 모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손에 든 위스키 잔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검은 액체와 함께 흘러내렸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다가 이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의 별장, 넓은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민준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통쾌해야 마땅한 순간이었지만 윤서의 입가에는 시원한 미소 대신 서늘한 씁쓸함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복잡한 표정을 읽은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윤서는 TV 화면 속 이제는 완전히 낯설어진 남편의 얼굴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꿈꿨는데 결국 이렇게 차가운 잿더미만 남았네요. 독을 없애기 위해 제 손에 독을 묻혀야만 했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퍼질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모든 것을 불태운 자의 깊은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윤서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칼날이 민준의 목을 겨눴죠. 바로 탈세였습니다. 강우가 건넨 자료에는 윤서가 과거에 짚어냈던 의문점 100kg의 한우갈비로 어떻게 1000인분의 갈비찜을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값싼 수입 냉동육을 대량으로 들여와 한우를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이중으로 조작하고 그 차액 수십억 원을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해왔던 것입니다. 음식 장인의 날카로운 원가 분석이 거대한 탈세의 증거를 찾아낸 결정적인 열쇠가 된 순간이었어요. 윤서가 직접 서명한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국세청은 이례적인 신속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만찬 본사 건물이 있는 빌딩을 급습했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사무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심지어 민준의 개인 감고까지 파란색 압수 상자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막아설 틈도 없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죠.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대표이사 집무실은 압수수색을 알리는 노란 테이프가 을씨년스럽게 나붙은 채 텅 비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민준의 변호사가 최 회장의 별장으로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90도로 고개를 숙였고 민준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든 형사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비굴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윤서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수많은 가맹점주들과 손님들의 피눈물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정당한 심판, 그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민준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검찰은 곧바로 민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불안에 떨며 위스키를 들이켜던 민준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검사 수사관들이 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포탈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죠. 이민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성은 그렇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장 큰 법정안은 재판 시작 전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방청석은 일찌감치 몰려든 기자들과 민준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가맹점주들, 그리고 이 떠들썩한 사건의 결말을 직접 보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수의를 입은 박 여사와 이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박 여사의 눈은 공포와 원망으로 흐리멍덩했고 자신감 넘치던 민준의 어깨는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죠.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청석에 앉은 윤서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다가도 이내 재판장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맞은편 증인석 뒤편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윤서가 강우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연숙, 이민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숙한 목소리로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씩 냉엄하게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논고를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사기나 폭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배신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피고인 이민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고 가맹점주들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피고인 박연숙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외침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곧이어 민준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민준은 과도한 사업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 박연숙의 행위는 며느리와의 해묵은 갈등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디 피고인들에게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는 얄팍한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거짓말, 뻔뻔한 놈들, 이라는 거센 야유가 터져나와 재판장이 소란을 제지해야만 했습니다. 증인 김윤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의 부름에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피고인석을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과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 함께 소박한 미래를 꿈꾸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단호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이민준의 전 부인으로서 현재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획된 행동은 아니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리사로서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리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시장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며 음식은 배고픈 사람의 허기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채워주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었던 저 사람은 음식을 오직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값싼 재료를 쓰고 사람의 혀를 속이는 화학 약품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죠. 그것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연숙 씨, 당신이 제게 부었던 그 뜨거운 재는 제 육체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과 음식을 향한 제 신념까지 모두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결코 태울 수 없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음식의 가치는 결코 그런 천박한 폭력으로 훼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서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고하는 한 요리사의 마지막 경고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본 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사기나 폭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 특히 음식에 대한 신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박연숙. 피해자에 대한 상해 의도가 명백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며 비인간적인 모욕을 가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박연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뭐라고? 5년? 으악. 내가 뭘 잘못했어. 윤서, 이 나쁜 년. 너 때문이야. 박 여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며 울부짖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팔이 붙들려 비명과 함께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이민준. 피고인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기만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여 국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 또한 어머니의 폭력 행위를 방관하고 동조한 책임 또한 무겁다. 이에 피고인 이민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쿵, 쿵, 쿵.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의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진 뒤였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윤서는 강우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혔던 법원 정문을 지나 밝은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재판이 끝나고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엄마의 온기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철거되어 텅 비어있던 시장 골목의 낡은 식당 부지.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3층짜리 한옥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전통적인 처마의 곡선과 따뜻한 느낌의 원목 기둥이 현대적인 통유리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였죠. 건물 입구에 걸린 현판에는 윤서의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쓴 것과 같은 글씨체로 수라간 엄마의 부엌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수라간의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기자들과 이웃 주민들, 그리고 윤서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과거 만찬 사태를 취재하며 윤서를 괴롭혔던 일부 기자들은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수라간의 문이 열리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윤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년 전 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나오던 날보다 한결 편안하고 온화해진 얼굴이었죠.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이 된 강우가 함께 서 있었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건강해진 혜인이가 그녀의 옷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곳 수라간의 문을 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 속에서 할아버지처럼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최 회장을 향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은 평생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기를 소망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라간의 세 계층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1층은 제 어머니의 유언을 이어받아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분이라면 누구든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무료 급식소 엄마의 부엌입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듯 이곳의 밥은 언제나 사람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2층은 과거의 저처럼 그리고 여기 제 곁에 있는 혜인이처럼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좋은 음식으로 몸을 보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치유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으로 받은 상처는 결국 가장 진실한 음식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은 요리사를 꿈꾸지만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비법과 철학을 가르치고 나눌 요리 전수관입니다. 다시는 제 전 남편처럼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요리사의 양심을 파는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당의 개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그 시각 차갑고 적막한 교도소의 면회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두 사람이 잿빛 수의를 입은 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아기만 남은 박 여사가 쇠창살 너머의 아들을 향해 쉴 새 없이 악을 쓰고 있었죠. 다 너 때문이야. 이 쓸모없는 놈아. 그 쓸모없는 계집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이 애미를 이 꼴로 만들어? 나가기만 해봐. 내가 그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말 테니까. 하지만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텅 빈 시선은 면회실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마침 수라간의 개원식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서. 그녀의 곁을 마치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강우. 그리고 이제는 숙녀처럼 자라 윤서를 엄마처럼 따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혜인이의 모습까지.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무엇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성공,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조차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과 평화가 바로 저 화면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가족, 신뢰 가리고 사랑. 그의 메마른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 한 방울이 까칠한 수염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저주 섞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그저 멍하니 화면 속 윤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었죠.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수라간.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윤서는 화려한 한복을 벗고 엄마의 것과 꼭 닮은 편안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예전 엄마의 식당을 찾아오던 동네 어르신들 테이블로 향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그녀는 1층 엄마의 부엌에서 직접 끓여낸 뜨끈한 국밥을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수의 화신도 대단한 요리 명인도 아닌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네는 시장 골목 작은 식당의 딸 김윤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의 오랜 단골이었던 한 할머니가 국밥 한 숟가락을 맛보더니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윤서야, 내 엄마 국밥 맛이랑 똑같네. 아니, 더 깊어졌어. 그 모진 세월이 국물에 다 녹았나 보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윤서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혜인이가 서툰 솜씨로 깍두기 그릇을 나르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더 드세요. 제가 담근 거예요. 과거 음식의 상처로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복수가 아닌 사람과 음식이 서로를 위로하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색한 표정의 강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벗은 듯한 최고급 양복 재킷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윤서 씨. 그는 윤서가 한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윤서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축하한다는 말은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서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푸릇 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벌 3세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기 쌓여있는 양파부터 좀 썰어주시겠어요? 눈물 꽤나 흘리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강우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지난 1년간 흘린 눈물에 비하면 양파 1000개쯤은 문제 없습니다. 그는 서툰 손길로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모습은 어설펐지만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축하의 말보다도 윤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음식이 있고 텅 빈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 남자는 돈과 탐욕을 위해 사람의 혀를 속이는 음식을 만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 여자는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인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가 된 자신의 세상 위에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것을 쌓아 올리는 것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윤서는 자신을 무너뜨린 바로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